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한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한파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요 전당대회 출마자 후보 6명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도 이대로는 전당대회 함께할 수 없다라며 보이콧 선언에 합류를 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 둘뿐인데 한국당의 선관위는 그래도 강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 두 분만 갖고 전당대회 치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현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장소는 예상을 깨고 북한이 주장하던 대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전격 결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양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둘이 무엇을 주고받느냐만 남았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 기사에는 이 둘이 무엇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 취재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초기 단계인 영변 핵시설의 부분적 신고를 내줬고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하노이 선언문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도 김정은도 엄지척, 따봉,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렇다면 하노이에서 회견장은 어디이고 숙소는 어디일까요? 한겨레 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는 컨벤션 센터 인근의 JW 메리엇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북한 대사관 인근의 멜리아 호텔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신자 망언 논란에 이어서 당권주자 6명이 보이콧 선언까지 안상수, 오세훈, 주호영, 심재철, 정우택 그리고 홍준표 6명의 주자들은 당 선관위가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해주지 않는다며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남은 후보는 황교안, 김진태 2명뿐입니다. 한국당 선관위는 그래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자유한국당의 선관위 긴급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만약에 전당대회가 연기되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2명 갖고 전당대회 치를 건지 잠시 후에 상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김진태, 이종면, 김순례 이 세 분의 이른바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3명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다,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그리고 야3당은 이 3명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잠시 후 이 역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응급환자를 위해 애썼던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이국정 교수는 추도사를 통해 글을 기르며 앞으로 도입할 닥터 헬기에 윤 센터장의 이름을 새겨넣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이국정 교수의 추도사를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지상파 라디오들의 정치 성향을 측정해 발표했는데 현 정부를 향한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주파수, 김용민, 김어준 등등 현 정부의 지나치게 우호적인 진행자들의 출연자들도 여당이 한국당의 2배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오늘 변한봉 변호사님 모셨고요. 정의의 사나이, 민주당의 미래,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베테랑 채널의 여기자, 박소영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오늘의 탑뉴스로 돌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상을 깨고 예상을 뒤엎고 다낭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해왔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선택이 됐습니다. 미국이 양보를 한 건데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의 SNS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트위터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백악관 공식 성명이 아니라 일단은 트위터부터 보게 돼요. 이 소식도 트위터로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트럼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고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경제 로켓이라고 하면서 2차 정상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트윗을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런데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줄여서 WP. 하노이 회담, 김정은의 국제적 지위만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살짝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장소 너무 쉽게 내줬다. 왜 내줬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김정은만 부각시키는 시간 낭비일 수도라는 미국 내부에서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고집한 이유, 하노이에서 뭔가 둘러볼 곳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둘러볼 곳으로 예상되는 곳을 저희 채널A 기자가 직접 하노이를 가서 둘러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요, 이 하노이의 항구 도시인 하롱베이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됐고, 특히 이 하롱베이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공장도 현재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가서 하롱베이를 둘러볼 것이다 라는 관측이 현재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곳은 2시간 정도 가야 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하이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 가서 과연 베트남의 첨단 그 산업의 문물, 그 중심을 한번 둘러보고, 야, 평양도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라고 둘러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의 랜드마크. 하노이 시내에서 가장 높은 72층짜리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랜드마크 72예요. 그리고 롯데센터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큽니다. 이렇게 롯데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베트남 하면은 뭐 쌀국수, 박항서 감독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어떤 문물의 집약체, 그다음에 발전 상황들이 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꼭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몇 군데를 둘러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졌습니다. 박수영 차자. 네. 지금 국제부에서 열심히 또 북미 정상회담 휴일까지 출근하면서 취재하고 있는데, 미국이 결국 하노이를 양보해준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그렇게 하노이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다낭보다 하노이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가 이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표적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고 싶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경제를 이뤄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를 꼭 가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싱가포르를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북한 대사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북한 대사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북한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편하고요. 그 북한 대사관 내부에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도청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호를 했던 것 같고요. 이른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대사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노이는 북한 대사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지형 지물을 이미 좀
이미 좀 파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호하기도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주석이 살아 생전에 2번이나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은 이 하노이에 대해서 김일성이 2번이나 방문을 했다라고 김일성 주석. 예.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다큐멘터리, 북한에서는 TV를 통해서 기록 다큐멘터리를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 다녀왔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하노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낭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낭은 잘 모르죠. 관광도시. 그렇죠. 그래서 하노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이 갔던 하노이를 김정은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크게 우리 김정은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왔구나라는 것을 훨씬 더 크게 홍보를 할 수 있죠. 이런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도 하노이를 굉장히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낭이든 하노이든 물론 다낭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좋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북한의 뜻을 받아들였는데 대신에 하나를 받아들였으면 협상이라는 게 또 하나를 내줘야 되잖아요. 예. 아마 비핵화 협상에서는 좀 더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노이 근처의 지도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장소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크다. 여기가 에이펙 회의를 유치했었던 만큼 이제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뭐 경호나 의전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는 각각 어디일까? 선호하는 곳이 좀 따로 있다고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립 컨벤션 센터가 바로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JW 메리엇 호텔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도보로 5분. 상당히 가깝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경호를 북한 최고 존엄 못지않게 신경 쓰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와 같이 엮인 생활권을 그래서 JW 메리엇 호텔.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현재 멜리아 호텔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멜리아 호텔 바로 옆에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북한 대사관에서 도보로 7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있는 취재기자의 전화에 따르면 도보거리다. 그래서 북한 대사관 생활권으로 메리엇 호텔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메리엇 호텔,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북한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주로 묵었던 단골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 멜리아 호텔에 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김배현 박사님, 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도 야밤에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산책하겠다고 네. 경제 시찰하겠다고 둘러봐서 그때 당시에 뭐 취재진, 중계진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당시는 이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드 리조트라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요. 관광 호텔에 가서 쭉 야경을 둘러보면서 북한도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을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둘러보니까 당시 김여정 부부장 등에 대한 모습들이 외신에 그대로 잡히게 됐던 이 장면들이 그대로 연출됐습니다. 당시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짜리였지만 그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싱가포르에 자리하게 되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관심사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1박 2일 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27일에 있는 밤에 아마 어딘가를 가게 될 것이고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아마 세계인의 관심이 주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하노이에 꽤 오래전에 가봤습니다만 하노이 수도를 가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곳이 호안댐 호수입니다. 예. 그 호수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젊은 청년들이고 그 호수를 걸으면서 이야기들 하게 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27일 저녁에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베트남과의 정상 외교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앞서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때 이 항공사의 광고로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하롱베이를 실제 배를 타고 쭉 가게 되면 그 멋진 경치가 실제로 와 정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을 비롯해서 강원도 원산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는 야심한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나 이 하롱베이를 가게 되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원산을 최대한 관광지로 끌어당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아마 이 하롱베이를 가는 것도 세계적인 관심사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볼 때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너무 많다. 네, 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가서 이렇게 둘이 이 하롱베이 장면인데 이 하노이 시내에서도 양 정상이 같이 배를 타면서 노르저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 것이고 저기도 제가 가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곳에 상징적인 뭔가 이벤트를 연출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야경을 또 좋아해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베트남에 아까 롯데타워가 또 우리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한번 야경을 관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과 미국은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다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조금 전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부분적으로 북한이 신고하는 카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이 두 정상이 아마도 하노이 선언문에서 이 내용을 담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교소식통, 글을 잘하는 외교소식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평양의 실무 협상으로 2차 북미 회담에 그린라이트가 들어왔다 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보통 그린라이트라고 하면 약간 남녀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 감정들을 쓰는 용어로 유행이었는데, 외교소식통이 참 센스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박정환 대변인. 그린라이트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지금 평양에서의 북미 간 고위급 회담 협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최종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것처럼 일단은 종전 선언과 제재 완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있을, 뭐 지금 현재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합니다만은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계속 진행될 텐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선언문에 어떤 내용들이 실릴까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비건도 외교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있었던 거는 협상은 아니고 네고시에이션은 아니고 일단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테이블 위에 놓은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양국 정상 간에 이제 각각 돌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국 정상 간에 이제 그 탑다운 형식의 최종적인 결심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그 정의용 실장이나 뭐 강경화 장관을 비건 대표가 만난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스몰딜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 ICBM만 없애고 북한에 체제 보장을 해주고 경제 제재 완화를 해주는 이런 카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그림만 없애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람하지 않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평양 회담보다 예.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최종적인 고위급 협상에서 어떤 결과들을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린라이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비건 대표가 아직은 입장 타진에 불과하다라고 점잖을 빼는 발언도 나왔지만, 그런데 평양 실무회담을 마친 비건 대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와서 비건 대표가 유독 치킨집을 그렇게 찾았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건 대표의 무한 닭사랑.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방한 첫날에 일단 그 증거로 치맥집, 유명한 치맥집을 갔어요. 오빠가 뭐 오븐에 구웠다, 뭐 그런 닭 브랜드가 있죠. 상표는 말할 수 없지만 오빠가 구워서 오븐에 구운 닭, 오닭. 거기서 마누라 치킨과 꼴까닭과, 이게 메뉴 이름이라고 그래요, 생맥주 1700cc를 먹었다는 건데,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맥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기 마련인데, 비건 대표는 양념을 택했어요. 뭔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양 다녀와서 첫 끼로서 광화문에서 또 닭 한 마리 집을 갔다는 거예요. 이 닭 한 마리 다들 아시다시피 삼계탕에 변형된 퓨전 현대 모던 메뉴인데, 그거를 또 즐겼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닭 한 마리를 먹고 있는 스티브 비건의 사진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거죠. 치킨집 관계자도 인터뷰했어요. 기자들이 바빠요. 외교소식통도 인터뷰해야 되고 치킨집 관계자도 인터뷰해요. 굉장히 맛있게 드셨고, 핫치킨 먹을 땐 엄지를 치켜들기도 했다. 맵다는 뜻 아닐까요? 성김주 필리핀 미 대사가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맛있다고 추천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치킨집 관계자가 상당히 외교에 밝아요. 성김 추천해준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박용진 의원. 비건 대표가 이렇게 한국식 치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 한 마리를 저렇게 먹을 정도면. 평양을 다녀온 날 밤에 닭 한 마리를 먹었는데, 전 저 사진 보고 한참 웃었어요. 한참 웃었어요. 저게 지금 이른바 냉혈한 중에 냉혈한. 예. 그래서 대북 원칙주의자. 뽑아서 보내놨더니만 닭 한 마리를 저렇게 예. 구수한 표정으로 뜨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죠. 근데 전날이 늦게 돌아와서 본국의 보고하느라고 바빴어요. 예. 미 대사관에 들어가서
본국에 뭔가 이게 암호화된 방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바빴어요. 저거 다 끝내고 나와서 기분 좋게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다 문을 닫았죠. 예. 저 시간에 밤 11시입니다. 밤 11시였다. 11시 정도에 할 수 있는 이른바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없는데 찾아간 데가 이제 닭 한 마리 집입니다. 닭 한 마리. 그런데 이제 우리 기자들이 또 재미있게도 이제 찾아본 거죠. 비건이 전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대사와 또 우리 정의용 실장과 회담을 끝내고 나서 그때도 밤늦게 어딜 갔나 봤더니 치킨집이더라는 거죠. 치킨집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닭을 사랑하나 보다. 예. 근데 외교관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면 그래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야? 명언 나왔어요. 북에서는 긴장할지 몰라요. 예. 그런데 또 재밌는 농담 중에 하나가 예. 비건, 비건. 채소주의자. 채식주의자. 영어로 네. 비건. 네, 그렇죠. 스펠링은 다르지만. 왜 그 닭을 먹냐고 이런 농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날 기분 좋게 저렇게 우리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해도 아유 뭐 해줄 말 없다 하면서 저렇게 구수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무슨 말이냐면 평양회담이 잘 됐다는 얘기다. 잘 됐다. 협상이 잘 됐다는 얘기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외교관이라든지 우리 그 정부 쪽에서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비건의 기분이 상당히 좋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은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니까 건강검진 결과까지 신나서 발표한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워싱턴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매우 건강하다. 영어로 하면 very good health. 어려운 단어는 아니네요. very good healt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백악관이 공개했는데 키는 190cm, 몸무게가 근데 108kg. 건강한가요? 몸무게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먹는 약까지 백악관에서 공개했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 그리고 아스피린, 그리고 좀 탈모약까지 매일 복용을 하고 있다. 숀 컬리 주치의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를 썼어요. beyond. 그 이후라는 뜻인데 이게 혹시 변한모 변호사님 그 이후에도 건강한다. beyond. 살짝 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 재임, 뭐 재선. 하면 이제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약간의 비만기도 있어가지고 조금 건강들을 우려는 하고 있죠. 그런데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김진애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은 재임 기간 700일의 재임 기간 동안 문제없이 일할 수가 있고 그 이후 또 다른 4년인 1460일까지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살짝 흘려놨습니다. 예.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재선을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는 전혀 없다. 지금 70대 초반의 고령이라서 건강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 재선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좀 깔아준 것 같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190cm인데 몸무게가 108kg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주치의가 한 4.5kg에서 8kg 정도 살을 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원래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죠. 예. 얼마 전에도 그 북미 정상회담 등의 굉장히 큰 현안들 앞두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있는 업무가 지금 일시 정지된 상황인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타이거 우즈 등과 골프를 또 치기도 했었죠.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많이 골프를 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골프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백악관의 공개 발표로 한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뉴스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그런데 총신호가 아니라 약간 적신호입니다.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전당대회 후보들이 모두 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후보, 김지태 후보 둘만 갖고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김병현 박사님. 네. 지금 주말 동안에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바빠졌던 이유가 보세요.
6명,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을 포함한 6명이 보이콧을 하면 네. 두 분 갖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데 그럼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추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인 우세를 좀 달리고 있다는 예. 적이 지배적이고요. 남는 후보가 김진태 후보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컨벤션 효과를 사실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H2O라고 불리던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방금 만드신 말 아니에요?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처음 듣는데? H2O라고 불리는 예.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면 한국당 전대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전당대회 날짜를 또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일, 28일이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스티븐 비건의 표정을 보더라도 뭔가 결과가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다. 여기서 상응하는 조치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되겠는데 개성공단이 됐든 금강산강이 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이 될지 뭔가 앞으로 대북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게 될 건데 예. 2주를 연기하고 3주를 연기했는데 그때 더 큰 뉴스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김정은 뭐 답방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연기한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금만 더 뒤로 미루게 되면 4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27일이 전당대회지만 실질적인 선거는 23, 24일에 모바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후보들이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고심이 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정말로 숨가쁜 움직임을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상하시죠. 이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다른 분들하고 좀 입장 반영해서 뭐 양보하실 뭐 일정에 대해서 좀 조정. 뭐 제가 그 양보할 수도 있고 다 그러는데 당이 이제 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이 당 체제를 정비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여기저기 싸울 일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후보 등록 마감이 다가왔는데 지금 서로 팽팽해요. 홍준표, 오세훈 등등 6명은 내일까지 등록 안 하겠다. 한국당 선관위, 김희정 우리 돌직구쇼 멤버, 김희정 장관이 선관위원이잖아요. 그대로 27일로 하겠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측이 입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뭐 먼 다음 주도 아니고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까 김진애 앵커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선관위가 긴급 회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뛰지 않겠다고 그래서 대회가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 웃긴 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웃긴 거다. 예, 그래서 이른바 동네 축구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또 날짜를 갑자기 이제 날짜가 발표되고 나서 홍준표 후보와 그쪽의 후보들이 보였던 반응.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하더니 이번엔 또 뭐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예.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예. 라고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날짜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분들이 잡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1월 초에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미 12월 달부터 북미 정상회담 아마 2월 말쯤에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던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잡아놓고 이제 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 흉보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이제 더 나가서 나 이날에이면 전당대 등록 안 해. 라고 나가는 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예. 대회 날짜 잡히고 경기 방식 잡혔으면 선수는 열심히 뛰는 게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날짜 아니다. 이래서 그 대회를 거부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네 조기축구 대회도 그렇게는 안 한다. 조기축구도 정해지면 축구 뛴다. 그럼요. 예. 박정환 대표님. 이게 보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한국당 선관위가 특정 후보,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에게 유리한 조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보려고 하는 명분을 찾으려는 듯한 느낌이어서 안타깝게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좀 잘 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오랜만에 좀 전에 김진태 의원 제대로 얘기했던데 지금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될 텐데 그 리더십마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찌질이들 연합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박용진 의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1월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북미 간 정상회담을 한다고 어나운스를 이미 그때 했어요. 1월 중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선관위는 1월 20일 이후에 세부 일정 잡고 그다음에 또 비대위원장은 누구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사무처에서는 조직책 선정한다고 그런 거 하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사이렌 한번 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와서 사실은 대부분 판세가 정리되는 듯하니까 어떻게 명분을 잡아서라도 빠져나갈까 빠지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밖에 일반인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내일인데 안 하면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해서 2주가 연기됐든 아니면 한 달이 연기됐든 결과가 크게 바뀔까요?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병민 박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금년이 다 가도록 못 치를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었는데 또 우리 찌질이란 발언은 또 방송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당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이른바 배신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배박의 아이콘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고 최대한 잘 도와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실제로 특검이 수사 진행 중일 때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1차 수사가 마치니까 이제 더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사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는 서로 은혜를 베푼 일도 없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교안 총리하고 관계는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는 신뢰관계가 있죠.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까지 시켰으니까 황 총리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박소윤 차장, 다른 주자들이 이제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으니까 황 총리에 대해서 견제가 심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배신자다. 이런 논란이 거세요, 지금. 그 배신자라는 건 누구보다도 친박에서 가장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그 이후에 발언 들어보면 그 유승민 전 대표 얘기까지 합니다. 친박들은 그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배신의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컸었는데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이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다 아는 유영하 변호사의 그 발언, 옥중정치 발언, 그것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았는데요. 채권상도 안 넣어줬다. 네, 채권상도 안 넣어줬다. 면회도 다 안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입당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친박의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친박이 황교안 전 총리를 도와준 명분을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도왔다. 특검 연장도
안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채권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약간 원칙에 위배되는, 마치 내가 그 특검 수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안 해준 거다, 연장을 안 해준 거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배신했다, 배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 친박, 배박, 이 논란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과연 이 어떤 영향을 줄지, 친박이 과연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게 될, 다른 친박 후보를 지지하게 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친박 내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박 전 대통령이 전대를 앞두고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친박 내에서도 조금 회의론이 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도 찾아가면서 이른바 친박을 향한 활동을, 구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이 6인의 보이콧, 그리고 배박 논란, 거기에 더하지 않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들, 이른바 망언들이 자유한국당의 특정 의원들에게 나와서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리고 누가 했길래. 정문회 김진태 의원,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포문을 열었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다. 우리의 세금을 축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3당까지 이 3명의 국회의원직을 아예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원국 변호사님. 아니, 이 세 분은 어쩌다가 5.18 유공자에 대해서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부적절하죠. 자유한국당 소송이지만 제가 한국당이 이제 가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지난 주말부터 이제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당이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 효과가 일부 흡수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절대 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또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뭔가 강력한 목소리, 센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지지율을 좀 더 높여보겠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전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5.18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화 운동에 큰 밑거리를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이죠. 예,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많은 유공자 중에서 뭐 전혀 공로가 없었는데 유공자 된 사람이 있다. 없을 수는 없겠죠. 한두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5.18에 대한 가치 자체는 분명히 정당하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부 이제 극우 보수 인사가 얘기하는 북한군의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됐다, 그것을 공식 소송에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전당대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첫 시험대가 이 5.18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징계 내지는 권고를 할 것인가에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27일 만약 전당대가 예정대로 선출이 돼서 당대표 선언된다면 아마 28일 정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한국당이 보수의 미래로서 우리가 그 북미 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5.18에서 잘못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그렇지 않고 새 의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조금 경고를 하겠다라든가 그런 목소리를 내야지만 국민들도 당대표가 바뀌니까 보수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주문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 세 분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까지 나오신 분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망동과 망언을 일삼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저 세 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5.18 관련해서요, 폭동이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해석을 완벽하게 뒤집고 법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던 경우가 다름 아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뿌리로 삼고 있는 이른바 민자당 정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정부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를 바로 정리했었던 거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일도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5.18이 민주화에 헌신을 했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 전직 대통령이 해왔던 역할마저도 다 그 규정마저도 뒤집는 그런 망언과 망독을 일삼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이후에 당선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아무런 그 3명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저 그러면 새 출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혹은 광주의 5.18 관련 단체가 나서서 목소리 높이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 짓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반드시 동참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3명 국회의원의 이번 논란이 되는 발언 중에 특히 김순례 의원이 했던 발언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사실은 국민들이 우리 세금을 축내는 괴물은 5.18 유공자가 아니라 이런 발언들을 하는 국회의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극우적인 표심에 기대기 위한 이런 발언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분명한 상처를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개별 의원들의 사과 그리고 한국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자유한국당 이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내 인사가 아니고 원외 인사이면서 임시로 지도부를 맡다 보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새롭게 당권을 장악한 지도부에서 분명하게 역사적 인식과 개별 의원들에 대한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의 공천권 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윤리 차원에서의 징계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분명하게 저는 같이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저는 천안함 폭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북한에 대한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도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사실상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배반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앞으로 준 사람들 5.18로 인해서 5월 광주의 국민들의 희생이 정말로 그 피가 물들어 있는 상황 속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진전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 46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서 분명하게 이 윤리에 다룰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른바 논란에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김병준 비대위원장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공천권을 제명하던가 하는 징계 조치 왜 안 하는지 묻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기획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살인 청구까지 시도했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국세청이 양진호 회장의 자산 110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라는 사실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국세청 잘했어요. 어떤 걸 압류했는지 함께 보시죠.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압류를. 110억 원 압류. 왜냐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그 재산이 범죄 행위로 형성됐다면 110억뿐만 아니라 1,100억이 됐어도 국세청이 압류해야죠. 잘했어요. 국세청. 먼저 분당 자택 압류됐어요. 강원 홍천군 별장 압류됐어요.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는 고가 미술품들을 쭉 압류됐어요. 계열사 7곳의 계좌 수십 개 갖고 있는 것 이거 다 압류됐어요. 국가 세수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압류된 것 중에 하나인 이 강원도 홍천군 별장 같은 곳은 이게 박정환 대표님 지난번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 데리고 워크숍을 갔던 곳이 바로 저 강원 홍천군 별장인데 그래서 그 일본도로 막 생닭 잡던 데가 그 홍천 별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실은 국세청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110억 원을 압류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이 지금 지탄하고 있는 것처럼 양진호 회장이 경영권에 다시 복귀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단을 찾아내서 다시는 그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빨리 국세청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재판 과정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산 압류가 지금 한 110억 정도 양진호 회장의 재산이 지금 압류가 된 상황인데요. 자,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왜 압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보시면 양진호 회장이 어떤 식으로 돈을 빼돌렸냐면요. 계열사를 팝니다. 계열사를 팔아요. 예, 계열사를 팔고 이 돈을 회사의 그 개인 직원 명의로 계좌에 돈을 넣습니다.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세탁을 해서 자신한테 보내라라고 해서 회사를 판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빼돌립니다. 자신으로 빼돌리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회사 공금으로 미술품과 명품도 사들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런 보도 해드렸잖아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1시간도 안 돼서 수천만 원을 썼다. 예. 아마 이런 돈이 전부 이 회사 돈으로 공금을 횡령해서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횡령을 할 때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IT 쪽이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쓰지도 않은 연구개발비나 아니면 쓴 연구개발비를 부풀려가지고 어떤 항목을 만들거나 부풀려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양진호 회장의 이번에 압류된 재산 중에 분당 자택. 이 분당 자택을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채널A가 분당 자택을 지난번에 취재하면서 분당 자택에 지금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까지도 취재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죠.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양진호 회장이 했던 일은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30대 여성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어린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었는데 그 부인이 현재 저 분당 자택에 살고 있는데 저 부인이 현재 양진호 회장의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양진호 회장과 직원이었는데 뭐 결혼 전부터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뭐 내 언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결국엔 두 사람이 이제 양진호 회장이 그 감옥에 가기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회사의 부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사장으로.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양진호 회장에게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직원들을 오히려 자르고 그다음에 회사에다가도 그 양진호 회장의 친구와 함께 너네 계속 이런 양진호 회장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조심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계속 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젊은 여성이 바로 저때 당시에는 양 회장과 내연 관계에 있었고 지금은 혼인신고를 해서 부인이 된 그런 사이인데 저 한 궁금한 게 있는데 변호사님. 일단은 분당 자택 같은 경우도 살고 있어요 지금 부인이. 근데 국세청이 압류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바로 저 자택에서 나와야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나중에 경매 절차를 거치는 거죠. 압류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에 대한 탈세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양진호 회장이 그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압류 절차는 풀어지게 되는데 만약 현금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있을 경우 그게 이제 국세청에서 공매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매가 넘기게 돼서 누군가 새로운 소유자가 양진호 회장의 자택을 경매받아 사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살고 있던 거주자들에게 명도성을 통해서 나가라 해서 집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예.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양진호 회장이 이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어쨌든 국세청이 볼모로 잡은 거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양진호 회장이 그런데 살인 청부를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 완광이 이 혐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청부 살해를 지시했던 대상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였잖아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승려에게 건네주면서 어디를 어떻게 찔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혐의를 부인하면서 했던 핑계가 지금 조사에서 3천만 원은 그냥 시주다. 청부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돌려받지도 않았다. 그냥 준 시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배영 박사님 저 3천만 원을 받은 승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려라면서요. 네, 얼마 전에 이 위디스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손톱, 혈흔 등을 모아서 영혼재산을 지냈던 스님이기도 하고요. 양진호 회장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종교인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스님입니다. 저분이군요. 실제로 승려에 대한 역할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분에게 3천만 원의 돈을 주고 저분은 다시 그 3천만 원의 돈 중에 일부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청부살이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양진호 회장의 손윗동서에
어디 부위를 찌르라고 하면서 살인을 청부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서 입건한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살인에 대한 예비 음모까지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 스님 같은 경우는 양진호 회장에게 정말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함께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보건대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들까지 오고 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경찰은 수사에 나섰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검찰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은 일단은 지금 이 모든 혐의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양진호 회장을 변호했던 모든 변호인이 사임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일단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 누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 과거 민주당의 서울시 한 시의원이 실제로 살인을 청부하고 그 청부된 살인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양진호 회장이 이와 같은 기이한 행동을 벌이게 됐던 배경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검찰에서 면밀하게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거부까지 지금 하고 있다. 네, 지금 저 승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진호 회장이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왕이 될 자. 예, 왕이 될 자다라고 하면서 넙죽 절을 했던 바로 그 승려입니다. 자, 이 승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승려길래 이렇게 양진호 회장이 믿고 이렇게 살인 청부까지 했는지 좀 의문스러우실 텐데요. 이 승려는 조계종과 같은 그런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아닙니다. 정식 종파 아니다. 네, 정식 종파에 소속된 승려는 아니고요. 또 술도 마셨던 것 같아요. 양진호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양진호 회장에게 술을 주셔서 감사하다. 예. 네,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술도 마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떤 절에도 소속돼 있던 게 아니고 여의도에 국회 근처에 있는 곳에서 사무실을 열고 점과 관상을 봐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실을 열고 근처에 점과 관상까지 봐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승려였는데 양진호 회장을 만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청부살인의 그 바로 대상이 손윗동서인데. 손윗동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재산 이렇게 빼돌리기 하면서 최근에 결혼한 그 지금 현재 부사장 말고 원래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 손윗동서가 양진호 회장의 부인, 당시 부인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주고. 단순히 이혼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저렇게 무자비하게 청부살인을 획책할 정도로 아주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지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특히 조사까지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황당합니다. 어느 누구가 검경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얼마나 지금까지 수사당국이 양진호 회장이 보기에 우습게 보였으면 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인데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세게 강도 높게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취재 수첩 Y입니다.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의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백희종 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에 도주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이 만취 승객이 자수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늦은 밤 택시를 향해서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비틀비틀 택시를 타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검은 모자까지 썼어요. 택시를 타더니 뭐라고 폭언을 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잡고 있었던 택시의 핸들을 자기 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택시 차량이 비틀비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성 운전기사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화면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 택시기사는 이렇게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이런 폭행까지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 생생했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저 앞차 타세요. 파라고 그냥 가주세요, 그냥. 같이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피가 범벅이 되니까 안경에.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무서웠죠. 이러다가 내가 뇌진탕으로 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무섭죠. 백 팀장님, 이거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취재해 보셨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그 일요일이었죠, 어제가. 근데 전날부터 아마 선후배들하고 모여서 술을 3차, 4차 마신 것 같아요. 때린 범이? 네, 취재를 해보니까. 예. 남양주 경찰서 이혜원 팀장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지만 가족이 현장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 62세 된 택시 기사, 전국에 한 30여만 가까운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가해자 술이 만취된 건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가자고 했는데 핸들을 꺾어가면서 같이 죽자 이런 형태로 이 폭행이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62세 된 여성 택시 기사님이 내려서 이거 제발 좀 때리지 말고 다른 차로 가라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했는데 결국 119 구급대와 패트롤카가 나중에 출동을 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정말 지금 뇌진탕 증세까지 아마 진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도주를 해서 잠을 실컷 잤어요. 예. 그리고 오후에 기억이 어렴풋하다고 이제 경찰에서 진술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하고 블랙박스를 추적을 해서 그 남양주 시내 거주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41세 된 분인데 41세. 네, 결국은 집안에 계단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전화가 와서 자수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수로 받아들여질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해서 지금 일자 조사를 받고 경찰이 이미 특정하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 계단까지 갔는데 네. 그때 돼서야 나 자수하겠다고 했다. 무려 새벽 4시 반인데 저녁 16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자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일단은 이게 특가법 운전 중이거나 운전에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 중일 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우리 변한봉 변호사님 계시지만 사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저기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추론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과연 자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변한봉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분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전과가 일단 없고 만취를 했고 한 회사에 20년 가까이 근속을 했다. 그 회사에서도 문제 생활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 라는 것만 보면 참 나름 근면성실하다. 네, 이게 취재가 수첩이기 때문에 취재를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예. 이분이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41세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이고 그 남양주 시내 아파트 사는 분인데 한 의료기관, 대형 의료기관의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예. 근데 범죄 경력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일선에서 보면은, 경험칙상 보면은, 전문직 종사자 같은 분들이 술이 취하게 되면 평소에 굉장히 젠틀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술이 되면 원색적인 그런 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게 나오는데 결국 이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차라리 길가에 가면 우리 주먹으로 치면 돈 놓고 치면은 올라와서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펀치기계. 예, 펀치기계 거기다가 스트레스 풀든가 해야지. 왜 정말 밤을 지새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특히 여성 택시 기사분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를 합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어요. 경찰은 강하게 가는군요. 하기 때문에 이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택시 기사, 전국에 30만 명의 택시 가족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그렇죠. 싶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 백 팀장님이 취재해온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찰은 자수를 했다고 해서 용서해주거나 봐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자수를 했다. 이게 법적으로 자수가 감형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판례상 보면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는 자수로 볼 수 있는데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사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자수를 한 게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진지한 의사로 자수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 여부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느냐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진의 말씀으로는 경찰에서는 이 정도 중한 사안이라면 특가법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피해자가 저 정도면 최하 전치 3, 4주 정도 되는 큰 상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마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달리 전과가 없었고 만취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해서 합의를 한다면 사전 구속영장은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선처를 바란다 그렇게 회피한다면 구속영장과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있다라는 말로는 이 사태를 모면하기 힘들다라는 법적인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함께 보시죠. 나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라고 서울대 법대에 나온 유명한 변호사 부부임을 행세했지만 모두가 다 사기였습니다. 억대 금액을 사기친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부부, 5억대 투자 사기, 실형. 65세 김모 씨, 남성. 그리고 그의 아내, 58세 권모 씨, 아내입니다. 부부. 2002년부터 강동구 한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어요, 이분들이? 친목 모임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 구역장이셨나봐요. 남편 김 씨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이자 M&A를 전담하는 국제법무법인 팀장이다라고 이제 교회 다른 이제 여자 집사님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부부는 가짜 스펙을 내세워서 주변의 신임을 차근차근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 실제 김 씨는 법대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그냥 주식 투자만 하는 분이었습니다. 2013년 4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남편 김 씨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제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집사님, 면 집사님, 아들 유학비 힘드시죠? 제가 불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한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던 A에게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 시간 부인 권 씨도 같이 작전에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 연봉이 3억 5천만 원이고 보유한 주식만 수십억 원이에요.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 손실을 나도 충분히 다 원금 보장하다. 원금 보장.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보험 광고 볼 때도 원금 보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 씨 부부의 제안에 넘어간 A씨가 3,5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5억 2천만 원까지 껑충 뛰었어요. 더 주고 한 거죠. 이들 부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백규영 팀장님,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다 믿으면 안 되겠는데 5억 원이나 무려 챙겼어요. 네, 사실 처음에 3,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예. 지금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리플리 증후군. 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니까 아내도 따라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 부창부수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네, 남편과 행동과 뜻이 일치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범죄의 부창부수 형태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사실은 그 종교 시설의 리더 역할, 집사의 어떤 모임의 대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서울법대 출신이야, 변호사이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대형 빌딩 1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수십억,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니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부인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중에 시인을 긍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우리 변호사 계시지만 고대 출신이시죠. 예. 이 서울대 출신의 법대 나오고 변호사고 그다음에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니까 특히 뭐가 있습니까? 이 사기하는 편취범들이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가끔 그 십자가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수님의 묵주를 걸어놓거나 하는 경우 보면 이 사람이 설마 범행을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데 또 하나 있죠. 가족의 사진을 자기 가족 사진도 아니면서 걸어놔요. 그러면 여성들이 믿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데 역시 리플리 증후군이죠. 한 번 거짓말 하게 되니까 부부가 똑같이 서울법대 변호사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탐대질을 하게 되죠. 결국 3,500만 원이 무려 1년도 안 돼서 5억 2천만 원의 편취를 당하는 형태인데 저는 이 판사님이 굉장히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판사님이요? 예. 남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또 부창부수의 의리를 발휘를 합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했다.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랬어요? 판사님 보니까 부창부수, 범죄 부창부수 형태구나. 그래서 3년 6월, 1년 6월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주변에서 자기 가시를 하는 분들 대부분 편취 의사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돈 빌려주신 집사님 5억 2천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결국은 이제 변제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 앞으로 명의로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데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피해 변제를 했었다고 한다면 시정도 저 정도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5억 원의 피해 금액에 3년 6월 정도의 그 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민사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 앞으로 재산을 또 안 해놨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회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빼돌린 후다 3년 6개월 살고 나오면 어디 숨겨놨다면 그 재산 그냥 가질 수 있죠. 민사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기는 당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취재 수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핫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 4인방으로 선정이 되셨을지 핫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이국종 교수의 사진, 그리고 김재동 씨,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마린다 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도 오늘 출연을 했군요.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고인이 되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어제 고인과 함께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동료 의사들과 유족 300여 명이 슬픔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달랬습니다. 윤 센터장의 어머니는 차마 손에 든 국화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전 사진 속 아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장남은 저는 아버지와 가장 닮은 사람이기에 미안한 마음을 알고 있고 이해한다며 담담하게 추모사를 이어가 더욱더 추모객들의 마음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친 장소이자 일주일 중 6일간을 머물며 쪽잠을 자던 집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는데요. 평소 믹스커피를 즐기던 그에게 동료들은 인스턴트 대신 원두로 내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문 앞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던 이국종 교수는 추도사에서 그를 아틀라스에 비유했습니다.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화 속의 거인 아틀라스처럼 윤 센터장이 위태롭게 홀로 짊어졌던 짐을 이어받겠다며 앞으로 도입할 닥터 헬기에 윤 센터장의 이름을 새겨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눈을 감기 2주 전쯤 윤 센터장은 이국종 교수에게 국종, 올해도 잘 넘겨야 할 텐데 힘내! 라고 말했던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 윤한덕 센터장의 명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결식 장면과 이국종 교수의 추도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평생의 꿈이 아버지로 인해서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도입하는 응급의료 헬기 내에는 선생님의 병목을 항상 준비할 것이며 선생님이 탑승 시 타기체와 혼동하시지 않도록 기체 표면에는 선생님의 조난과 함께 콜사인인 아틀라스를 크게 박아놓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반드시 저희와 함께 비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좀 가슴이 찡했던 그런 연결식의 장면들이었는데 특히 이국종 교수가 동지이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그 선배 윤한덕 센터장을 떠나보내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했어요. 조종복을 항상 닥터 헬기에 마련해 두겠고 선생님이 다른 헬기 탈까봐 윤한덕, 아틀라스 이름까지 새겨놓겠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이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분들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재미있는 게 저분들하고 세미나를 몇 번 열어서 이제 같이 자리를 마련한 적을 있어요. 제가 그쪽 분야는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요. 자리는 마련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표가 뭐냐면 환자가 없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응급 환자가 없는 게 그래서 목표다. 저분들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환경 조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른바 손상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열심히 법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응급 닥터 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바로 이 근처에 그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청와대가 있어서 그런 터가 헬기가 이동하는 게 불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응급 환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부 측의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던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께서 돌아가셨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의사가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센터장 이분 한 분. 예. 이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홈페이지에도 센터장 윤한덕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의사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이제 응급의료에 있어서 이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만큼이나 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에도 의사가 한 분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외과라든가 응급의학 같이 삼겹적인 의사들이 몰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용희 의원께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셨었는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외과라든가 그렇게 뭐 이제 의료사고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필요하는 의과에 있어서는 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의료 수가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왜 의사들 지원을 안 하고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몰리는지 그건 사실 돈은 안 되고 잘못되면 무조건 소송 걸리고 그다음 환자들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좀 피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응급의료센터 의사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안타까운 현실인지 진짜 그야말로 맹정수를 못해서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박정환 대표님 청와대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국립의료원 청와대 바로 가깝잖아요.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동대문 쪽에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헬기장을 하나 만드는 게 헬기장을 위한 공간도 이국준 교수가 말에 따르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청와대가 가깝다는 이유로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닥터 헬기가 못 뜬다. 중앙국립의료원에 닥터 헬기장 하나 없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우리 윤 센터장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집무실이자 숙소이자였던 아까 화면에 나왔던 작은 벽돌의 그 공간에서 그 창밖을 쳐다보면은 그 넓은 잔디밭이 있대요. 그 잔디밭에 그 이국종 교수가 언젠가는 H자로 이렇게 손을 그을 정도로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는 헬기가 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박용진 의원 말씀 주셨지만 청와대가 가깝고 정부종합청소가 가깝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지만 사실은 응급 상황에 있어서 환자를 구출할 수 있는 응급 닥터 헬기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수시로 들고 날 수 있게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고요. 청와대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제가 잃어본 경험에 의하면 거기 헬기 들고 날고 한다고 해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청와대 그 공간을 그 촬영을 해서 뭐 불온하게 쓴다거나 이런 위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법률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윤한덕 센터장에게 우리 정부가 훈장을 추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훈장 추수 좋은데 그의 뜻, 닥터 헬기장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프 주인공도 한번 만나보시죠.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비자금 부패 스캔들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드만삭스 임직원들이 이 스캔들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지속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패 스캔들은 나집 전 총리가 취임 첫 해 세운 국영 투자 기업으로부터 출발하죠. 말레이시아 석유를 담보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돈을 국내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명목이었는데 투자는 안 하고 투자금만 총리와 측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전 총리가 빼돌린 돈은 45만 달러. 심지어 투자기업 부채는 13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스캔들에 헐리우드 스타들은 어떻게 연루가 된 걸까요? 핵심 역할을 맡은 라우텍조라는 인물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반고흐와 피카소의 그림을 선물하고 연인이었던 미란다 커에게 90억 상당의 보석을 선물하게 문제돼서 미란다 커가 해당 보석을 미국 법무부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치욕을 안겼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배우 린제이 로한에게는 5만 달러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고 모델 킴 카다시안에게는 결혼 선물로 페라리 승용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국부 펀드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헐리우드 스타들에게 펑펑 써댄 겁니다. 말레이시아 스캔들의 핵심 비리 인물인 라우텍조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입니다. 내란 선동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지지자들이 이번엔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석기 구명위원회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며 3월 1일 예정된 3.1절 특별 사면 때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한 겁니다. 종로구 종묘 앞에서 시작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구명위는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신 이석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피해자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은 양심수라며 그를 석방해야 진정한 촛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구명위 측은 이달 중으로 이석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박정호 대표님. 네. 이석기를 구명하라. 요즘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에서 비롯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석기를 구속을 시키고
그 통진당을 해산한 게 사법 거래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구명이 측은 이 건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을 할 예정인 거고, 어제는 2,000명이 모였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단계적으로 해서 다음에 2월 말 전에는 4,000명이 모이는 그 행사를 청와대 앞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석기의 누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와 양승태가 들어앉아 있는 감옥에 언제까지 내 동생이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6년 감옥살이를 할 만큼 내 동생이 이렇게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이석기 전 의원이 했던 국가 전복 음모, 내란 음모 이런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원도 유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해와 전화국의 도면을 북한 측에 넘기려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습니다마는 그 충정로 KT타워에 화재 나서 우리 사회가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겪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체제 전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이석기를 구명하자고 저렇게 하고 있고 3월 1일 날 사면해야겠다고 하니까 그 국민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의 앞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JYP 박진영 씨가 2019년 1월 25일에 얼마 전에 태어난 딸 아이를 위해서 꽉 잡은 이 손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음원을 발표했는데, 일단 노래 한번 들으면서 그 속에 숨겨진 사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바친다라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원래는 딸 아이를 위한 노래를 썼는데, 노래를 쓰다 보니까 내가 딸 아이를 위해 해준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치매 증상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서 그동안 팬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숨겨왔던 본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절절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표현했습니다. 기적처럼 아주 1분간만 아버지가 기억이 잠깐 돌아왔던 상황을 박진영 씨는 전하긴 했는데요. 아빠를 찾아가서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며 얘기를 나누는데 신기한 일이 나왔다. 아버지가 갑자기 네가 잘 될수록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서 함께 가야 한다 라고 기억을 찾아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딸아이의 영상을 보여드리며 아빠 손녀야 라고 말씀드리자 그놈 너무 예쁘게 생겼네 라고 말을 했다. 기적 같은 1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JYP 박진영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아버지가 본인은 뿐만 아니라 손녀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박진영 씨가 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수익 전액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역시 아들, 딸, 자식을 낳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